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해 오신 주제가 예술가가 저지른 범죄. 지난번에 왜 예술가가 약속 안 지키는 얘기했을 때도 네. 대공분이 막 일어났거든요. 예술가들의 범죄다 하면은 엄청 심각한 형사사건이라기보다는 네. 모작이나 표절 음. 요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흔하게 예술가들이 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표절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조금은 흔한 범죄 사건 말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예술가들의 이야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물학대라든지 도난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를 받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 준비해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범죄가 많았군요. 동물학대는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물학대 케이스는 살아있는 돼지에다가 문신을 새긴 예술가인 빔 델보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헐, 돼지가 그래도 된다고 안 했잖아요. 그쵸. 네. 돼지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이 빔델보예라고 하는 예술가가 1990년대 초부터 돼지 피부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죽은 돼지의 피부를 따로 도려내서 거기다가 문신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캔버스로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동물학대 이슈가 생겼었고요. 대중의 반응도 너무 안 좋았었고 법적인 제재도 취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동물관리 법규 제한에 직면하게 되면서 빔델보에가 더 이상은 돼지 문신 작업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술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델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997년도에 베이징 근처로 농장을 옮겨서 작업을 다시 시작해요. 이 베이징은 미국에 비해서는 법적 제약이 조금 덜 했었다라고 하고요. 델보에가 이 베이징 농장을 아트팜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돼지들을 키우고 돼지한테 문신 작업을 하고 죽은 돼지의 피부 가죽을 도려내서 문신을 팔거나 혹은 돼지를 박제해서 판매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고가에 팔렸던 문신은 16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억 1,400만 원 오, 정도 됐다고 그래요?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개인전이 진행됐을 때 이 돼지 문신 작업이 전시되기도 했었고 또 명망 높은 미술관에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동물학대 논란이 사실 나라마다 좀 표리부동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규제도 강화하고 동물학대 공분을 사는 이런 이슈인데 어떻게 이렇게 명예로운 일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빔델보에 따르면요, 이 돼지들이 학대받는 조건, 학대받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 문신을 받기 전후로 돼지 피부에다가 보습 등의 스킨케어를 진행을 했었다. 패키 주는 거예요, 돼지한테? 네, 굉장히 이렇게 보습도 잘 해주고 전후로 아프지 않게 케어를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입회하에 돼지를 마취하고 문신 작업을 진행해서 이 동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돼지의 문신을 판매한 것은 돼지가 자연사한 후의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살아있을 때에는 문신만 새기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먹고 뛰놀게 해줬다라고 하고요. 이 빔 델보에라는 예술가를 검색을 하면 문신한 돼지들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이 돼지들이 풀숲에서 뛰논다든지 혹은 흙탕물에서 뒹군다든지 하는 자유롭게 놀고 즐기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소비되는 돼지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다가 자연사했다는 걸 볼 수도 있고 또 빔델보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관리 활동가라든지 일반 대중의 입장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잘 케어를 해줬어도 돼지의 문신을 새기는 건 비인도적이고 착취적이다. 그리고 인간 욕심에 불필요한 일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기는 했어요. 사실 저도 이게 인간의 욕심에 불필요한 일을 했다. 이쪽에 좀 의견이 가까운 쪽인데
돼지에게 문신을 새긴다? 이게 예술적으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그런 일입니까? 뭐 어느 정도의 가치이다라고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술계 쪽에서는 가치 있는 작품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조금 대두됐던 이야기는 그래도 유의미한 토론을 만들어낸 작품이다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빔델보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동물로 작업을 했을 거거든요. 최근에 100년 동안 발전해온 현대미술의 흐름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변기가 예술작품이 되고 또 벽돌도 예술작품이 되는 흐름이 생겨났잖아요. 예술가가 선택만 하면 뭐든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레디메이드 사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술로 끌고 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로 사용될 수 있는 혹은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의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명이라는 것도 예술의 재료로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활용한 행위예술도 음.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를 활용한 바이오 아트도 있었습니다. 네, 바이오 아트요. 네. 이제 하다. 바이오 아트도 우리나라에서 전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요?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매니아층이 탄탄한 예술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목단연구소에서 오.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세포는 굉장히 미학적으로 완벽해.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예술가들이 넣었죠. 그런데 오. 이렇게 바이오 아트, 세포를 활용한 아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유독 논의가 없었던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빔델보에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물의 복지를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예술을 펼치면서 이런 컨디션이라면 예술 매체로서 동물을 우리가 활용해봐도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떤 조건들을 더 고려해야 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계의 답변은 뭐 이에 대한 답변을 루브르 개인전 전시로 줬다고 봐요. 이 루브르라고 하는 곳은 세계 최다 방문객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작품을 선보인다라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미술계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논의들이 있기는 해요. 아무리 복지를 신경 썼어도 그럼에도 불필요한 일이었다라든지 여전히 한 측면에서는 동물학대의 소지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남은 논의들은 빔델보에나 혹은 후배 예술가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델보에는 해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델보의 아트팜 프로젝트가 2010년도에 중단이 됐어요. 벌써 십수년 전에 네.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이라든지 윤리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때 빠지지 않고 빔델보에가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이 됐던 나쁜 쪽이 됐던 유의미한 미술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동물을 활용한 예술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마련해준 작품이다. 라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기거리를 많이 남긴 그런 작품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술가들이 저지른 범죄.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케이스는 도난 사건인데요. 네. 이제는 우리한테 너무 친숙해진 작가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분 단골 손님이에요. 거의 멤버. 네. 맞습니다. 이 마우리치오 카텔란도 사실 예전에 동물박제 작품을 많이 선보이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준비한 얘기는 도난 사건이에요. 최근에 목돈연구소에서 그 먹튀한 예술가들 다루면서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작품 전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노쇼한 적이 몇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더한 일도 벌였습니다. 아, 그거보다 더요? 네. 네. 1996년도의 일인데요. 당시에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네덜란드의 라펠 아트 센터에서 전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카텔란이 본인 특유의 게으름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전시 준비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시 날짜가 점점점 다가왔고요. 카텔란은 부담감을 못 이긴 나머지 다른 근처에 있는 갤러리에 있던 전시 작품과 전시장 내부의 기물들 모두 다 훔쳐서 본인 전시장에 가져다 뒀다라고 해요. 이 작가가
남의 갤러리에 가서 다른 사람 작품을 훔쳐서 여기다 갖다 놨다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와. 갤러리 전시 같은 데 가면은 A4 용지에다 작품 설명한 거 써 놓고 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싹 다 훔쳤었다라고 와, 합니다. 그쪽은 무슨 죄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마우리cio 카텔란이 이 모든 행동에 대한 것을 예술로 잡고 이 작품의 제목을 또 다른 빌어먹을 레디메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레디메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만들어진 공산품을 예술가가 선택해서 예술로 만드는 건데, 카텔란은 이 작품들 그리고 기물들을 훔치면서 이건 역시 또 다른 차원의 레디메이드다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야, 꿈보다 해몽이 좋다. 그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협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럼 사실 도난이잖아요. 네, 도난입니다. 근데 예전에 카텔란이 뭐 노쇼를 하면서 큐레이터랑 짜고 치고 혹은 뭐 미술관이랑 짜고 치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짜고 친 거 아닐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도난당한 갤러리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짜고 쳤다는 누명은 벗기는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텔란이 절도 혐의로 입건도 됐었고요. 범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조사받던 모습이 약간 시트콤처럼 전해진 게 있는데, 경찰이 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네. 라고 하니까 카텔란이 이건 범죄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이 그러면 왜 이 예술을 버렸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전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내가 게을러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경찰 그 멘트가 좋은데요. 왜 이 예술을 버렸습니까? 그쵸. 자기가 게을러서 그랬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당연히 오히려 범행을 좀 인정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카텔란을 섭외했었던 라펠 아트센터가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레디메이드를 역발상으로 실행한 퍼포먼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랬겠죠. 이후에 네, 마우리치오 카텔란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후원이 끊기게 됐다라고 하고요. 이걸로 미뤄봤을 때 큰 설득력은 얻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난당한 미술관 측에서는 추가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건 이 건은 선을 좀 넘었다, 범죄자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의견이 뒤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우리치오 카텔라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요. 스캔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내 작품이 스캔들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려 도전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얘기 듣고 뒷목 잡은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미술관에 가서 이거 훔쳐다가 어디다 놓고 레디메이드 관람이라고 하면 저를 네. 용서해 줬겠어요? 야, 이게 좀 예술가라는 게 너무 천하무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동물학대와 도난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니멀리즘 예술의 대가인 칼 안드레의 아내 살인 혐의가 있었는데요. 네. 이 칼 안드레라고 하는 예술가는 작년 10월에 목돈 연구소에서도 짧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1985년에 발생합니다. 본인의 아내이자 쿠바 출신 예술가인 맨디에타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맨디에타가 칼 안드레와 함께 살던 뉴욕 아파트 34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맨디에타의 사망과 관련해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받게 돼요. 당시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웃들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집안에서 심하게 싸움을 벌였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계속 노우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이웃이 들었다라고 하고, 안드레의 얼굴에는 손톱 자국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싸움은 분명히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칼 안드레가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동안 싸우다가 아내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서 들어갔는데 바로 베란다로 이제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망에 대해서는 불행한 사고 또는 극단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후에 3년 동안 재판이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됐어요. 아내 맨디에타가 이전에 선보였던 작품이 다루던 주제가 주로 성별이나 정체성 혹은 폭력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디에타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해온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뇌피셜 섞인 추측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오싹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무죄를 받았다는 게 완벽하게 혐의를 벗었다라기보다는 증거 불충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술 활동을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 3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는 작품 활동을 안 했는데요. 근데 무죄 판결 받은 직후부터는 빠르게 예술계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주요 전시회나 갤러리에 카란드레 작품이 어, 선보여졌어요. 그래요. 네, 이 카란드레가 아무래도 미니멀리즘 사조의 대표 작가이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환영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일부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페미니즘 운동가들이 전시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든지 혹은 심할 경우에는 전시장 내부까지 들어와서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일례로 2014년도에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카란드레 회고전이 크게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는 아내의 사망 무죄 판결을 받고 26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 반대 시위가 열렸어요. 당시에 시위자들은 맨디에타의 작품 이미지를 크게 프린트해서 뽑아오거나 혹은 카란드레 작품 소장 반대, 전시 반대 이런 문구들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었죠. 우리나라의 대구미술관에서도 카란드레 회고전이 크게 열린 적이 있었고요. 여전히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카란드레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 24일에 칼 안드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음, 됐어요. 당시 89세의 나이였다라고 하고요. 기사의 제목은 미니멀리즘의 거장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댓글창에는 아내 맨디에타를 언급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이 아내의 사망과 관련된 혐의를 벗지 못했다. 계속 언급이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실은 그 저 너머로 묻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이 날 것만은 네. 같네요. 시위대의 이런 성난 모습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작가로 남을 거냐 이건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